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어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몇 대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과 국민에게 받은 사랑과 혜택을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총리 후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개혁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활동하면서 번 재산은 던졌습니다. 이제 던질 건 총리 후보직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행자인 동시에 주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불법 사찰의 기록을 적나라하게 담은 블루게이트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에 펴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을 포함해 상식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의 불법 사찰의 사건, 이 실체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을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흡수 합병 형태로 손을 잡고 다음 카카오로 재탄생합니다. 네이버의 과점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온라인 운동장의 무게중심을 고쳐잡게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중태 IT 문화원장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합원 여러분의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네츠크 공항에서 정부군과 민병대 간의 교전이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 공항에서 현지 시간으로 26일 분리주의 민병대와 정부군이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요. 분리주의 민병대 수십 명이 새벽 3시경 이곳에 난입했고요. 그 후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전투기까지 동원했다고요? 정부군은 민병대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고요. 민병대가 이것을 거부하자
오후 1시경부터 전투기를 동원해 진압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먼저 공격기로 경고 사격을 가했고요. 이에 민병대가 격렬하게 응사하자 이번에는 전투기 2대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를 공항 주변에 투입해 민병대 소탕작전에 나섰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조기 대선 치르면서 이 동부의 분리주의 사태 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감 가졌을 것 같은데 상황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리주의 세력은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맞설 거라고 밝혔고요. 예. 중앙정부도 선거 기간 동안 중단했던 진압작전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네츠크 기차역 주변과 시 외곽에서도 정부군과 민병대 간의 교전이 벌어졌고요. AFP 통신은 이날 정부군이 도네츠크의 모든 도로를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본격적인 전면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예. 태국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국왕이 군부의 쿠데타 승인을 했지요? 네. 태국 국왕이 군부가 선언했던 쿠데타를 26일 승인했습니다. 이날 프라유 차노차 태국 육군 참모총장은 쿠데타 선언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국왕이 군사정부 의장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프라유 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폭력 사태의 위협이 있을 때 군부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장은 정부와 반정부 시위대의 대치가 반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쿠데타를 정당화했습니다. 예. 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쿠데타 반대 세력 속관하는 작업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쿠데타 직후 군부는 우선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잉락 전 총리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소환하고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비판한 인사들에게도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군이 강경 진압하겠다고 말했지만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콕에서는 지난 22일 쿠데타가 발생한 후 3일 연속으로 시위가 벌어졌고요. 지난 25일에는 곳곳에서 2천 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군부는 5인 이상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계엄령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되니까 치안교란, 왕실 모독, 반란 등의 혐의자들을 군법 재판에 넘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군부의 유혈 진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태국 국왕이 쿠데타를 추인한 것 사실 예견된 그런 수순 아니었습니까? 네, 그동안 태국 왕실과 군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32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19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 국왕이 대부분 승인했고요. 이 때문에 군부와 왕실이 서로 공생관계를 지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유럽의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승리하는 이변이 속출했다고요? 네.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전선 창당 이래 최다 득표를 한 건데요. 유럽의회 프랑스 의석 74석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4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예. 영국에서도 극우 성향의 독립당이 최다 의석을 확보할 걸로 보입니다. 독립당은 그동안 총선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군소정당이었는데요. 이번 선거로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이 그동안 이끌어온 양당 체제를 108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독일에서는 네오나치 성향의 극우 민주당이 유럽의회에서 처음으로 한 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외신들은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가 이번 유럽의회 선거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경기 침체에 빠진 국가들에게 긴축 정책을 요구하면서 경기 회복에 방해가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도 반유럽연합 정서의 원인이라고 전했고요. 독일의 여론조사 기구는 기존 정당들이 사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읽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의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연합의 정책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유럽연합은 은행연합 등의 통합경제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여기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또 이민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노동시장 자유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1위를 차지한 국민전선 등 극우 정당들은
이것에 반대하는 폐쇄적인 입장입니다. 예. 이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노동력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고요. 이민자들 때문에 복지 비용이 증가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예. 앞으로 유럽의 상황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예, 5월 27일자 주요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여당 의원 부인 공천장사, 이 기사가 좀 주목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좀 많이 다루지는 않았죠? 경향신문과 한겨레만 주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자로부터 억대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한 다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 기초단체장 공천 안 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이후 이걸 뒤집었어요. 기초단체장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후보자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 당연히 이 공천헌금의 성격은 옆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측면에서 봐도 하늘에서 봐도 불법입니다. 이 결국 이 대통령의 이런 약속이 공연불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구태를 반복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된 박범계 의원, 이분이 판사 출신이죠. 어제 그 선거대책회의에서 모 광역단체의 지역선관위에 신고자가 출두해서 진술한 내용이라면서 지난 3월 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자 공천심사위원장인 한 의원의 부인이 지방자치단체장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4월 8일 다른 사람이 단체장 후보로 전략 공천되니까 공천헌금을 줬던, 그러니까 낙천된 이 사람이 자택으로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그 의원의 부인이 화를 내면서 5만 원권 지폐 뭉치로 현금 2억 원을 내팽개치듯이 되돌려줬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는 말이죠. 그 의원의 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인의 남편, 그러니까 그 의원이 있었고요. 이 사실을 최초로 폭로한 새누리당 전 간부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유승우 의원인 것으로 이렇게 지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우 의원, 경기도 이천에 지역 기반을 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죠. 예. 유승우 의원이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직생활 40년 중 단 한 차례도 금전 문제 때문에 구설에 오른 적이 없다. 그런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면서 박범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인에게 확인했느냐? 이런 질문이 이어졌어요. 기자들의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승우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돈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인이 돈 받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예. 아는 바가 없다는 그런 주장. 예. 좀 믿기 어렵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유승우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행정고시 출신으로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이천시장을 지낸 초선 의원입니다. 이 파문의 핵심은 현역 국회의원 부인이 공천 뒷거래를 했느냐 이 점 아니겠습니까? 예. 박범계 의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동영상, 녹음 파일 같은 자료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녹음 파일, 이것이 바로 이번 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릴 결정적인 증거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동영상 부분은 직접 돈을 주고받았거나 그런 장면이 아니고 자기들 주장에 대한 것이다 라면서 구체적인 물증은 없고 제보자 주장만 있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자, 이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은 여기서 나오는 새누리당 전 간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최초 폭로한 주인공입니다. 예. 이 새누리당 전 간부가 공천원금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동영상과 녹음 파일 다수의 사진을 갖고 있었다라면서 이 최초 폭로한 이 새누리당 간부가 이 자료를 보여주니까 유승호 의원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유승호 의원 부인은 새누리당 간부와의 통화에서 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진짜 실체가 있는 의혹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사실을 최초로 폭로한 새누리당 전 간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사건을 세상에 최초로 알렸으며 아울러 이 유승호 의원이 이 무릎을 꿇고 또 그 부인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와 관련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진위 어떤 것인지 이것도 역시 검찰이 밝혀낼 부분인데 선거 전에 밝혀낼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긴 합니다. 예. 뭐 야당 일 같으면 선거 며칠 앞두고 밤에라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텐데 말이죠. 밤에라도 말이죠. 예. 야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말입니다. 날조에서. 예. 과거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시절에 경찰이 그랬죠. 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대희 후보자가 지난해 5개월여 만에 16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이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수임료 논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번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심지어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겨레가 이렇게 일면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안대희 후보자 이 수임료 전액 사회 환원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안대희 후보의 사회 환원 발표에 대해서 스스로 부적절한 소득임을 자인한 것 아니냐. 정당한 소득이면 그걸 왜 내놓느냐. 라는 이야기죠. 네, 어제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발표하는데 좀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돈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런지 예. 뭐 11억 원 내놓다고 하면서 그렇게 좀 격앙된 목소리 내는 건 좀 의외였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힘줘야 얘기하던데요. 예. 잠시 뉴스의 재구성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관련해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 발 더 나가서 안대희 후보자가 이미 기부했다고 밝힌 그 4억. 이 4억 가운데 3억은 세월호 참사 뒤 정홍원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고 나서 기부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고 나서 곧바로 안대희 후보자에게 전화가 갔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다음 총리를 해줘야겠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3억을 기부한 것이라면은 이 기부 자체가 뭔가 뻔히 속이 보이는 그런 기부 아니겠느냐. 예.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 야당에서 지명받으려고 정치적으로 기부했다 이런 주장할 만합니다. 네, 총리로 지명받으려고 뭐 속 보이는 기부를 한 거 아니냐. 뭐 나중에 논란이 되면은 나 이거 기부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 논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총리로 그 지명받을 텐데 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3억을 기부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야당의 의심입니다. 자, 일단 뭐 안대희 후보자가 말이죠. 만약에 총리로 지명이 되고 또 총리로 인준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관피아 척결, 과연 관피아 척결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가 공직 기강을 세울 적임자라는 청와대 발탁 이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안대희 후보자의 고액 수임료 탓에 오히려 여론의 반감만 살 처지에 몰렸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관피아 척결이란 민간과 결탁한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 요체인데 말이죠. 법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천문학적인 수임료 관행이야말로 전관예우 악습과 관피아를 가능하게 한 원조격이기 때문입니다. 안대희 후보자는 회견에서 전관예우를 통한 수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안대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서 조세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만약에 개혁의 칼날을 휘두른다, 이때 과연 공무원들이 승복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한 경제부 고위 간부가 한겨레 기자에게 밝힌 말이 있는데, 일반 서민들뿐 아니라 평생 박봉에 시달리다가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퇴직해야 하는 대다수 공무원한테 주는 상대적
박탈감도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경향신문 3면을 또 보겠습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가 말이죠. 2012년에 대법관을 퇴임한 다음 변론을 맡은 형사소송 피고인 중에는 대부분 업체 대표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혐의에 건설사 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입찰 비리 임원도 안대희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전산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이니 이건 뭐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대희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판결을 받은 사건, 어제 기준으로 총 6건이 확인됐는데 6건 가운데 한 사건은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변론해서 소송 건수로 치면은 총 7건의 재판에서 변론을 맡았습니다. 서류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거나 항소심까지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첫 변론을 맡아 계류 중인 사건들, 따지고 보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안대희 후보자 2006년에 그 대법관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했었거든요. 예. 퇴임 후에 변호사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이번에 그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온 그 주인공이 있죠. 그 양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변호사 개업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변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거든요. 예. 8년 전 그 약속.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대법원 그 전산 시스템에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예. 어제 회견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려서 변호하거나 편들지 않았습니다는. 가난한 사람 누구를 변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6건에는 없어 보입니다. 예. 확인된 6건에서는 말이죠. 자, 안대희 후보자 이 3억을 기부한 시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한겨레가 그 시점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안대희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총리 제안을 받은 시점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3억을 기부한 시점은 사전 인사검증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안대희 후보자도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과 멀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한겨레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자기 이름이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죠. 차기 총리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 시점이라 할지라도 이거 내가 만약에 총리가 되면은 이게 논란이 될 텐데 사전에 이거 다 기부를 해놔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은 그런 와중에 했던 기부조차도 이건 뭐 결국에는 속 보이는 기부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안대희 후보 쪽은 3억 원은 세월호 참사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기부를 한 것이다. 기부 시점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중요한 겁니다. 왜 본인의 관점만 이렇게 남들에게 강요하는지 싶네요. 자, 국민일보 사설을 펼쳐봤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PK, 부산 경남 편중 인사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천현 감사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PK 출신이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남 거제 출생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 이후 차례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안대희 총리 내정자와 이들 세 사람은 김기춘 실장의 법조 후배들이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 라인으로 분류된다. 야당에서는 김기춘 실장을 기춘대원군이라고 지칭하면서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경영하면서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언제나 진리라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실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위주로 하는 인사가 최고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균형 인사를 하지 못한 게 분명하다. 특히 호남 홀대가 눈에 띈다. 정권 초기여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편중 인사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치되면 국민 통합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예. 자, 편집국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편집국과 논설위원 시대. 예. 며칠 전에는 소년검사 25살 소년검사에서 재상됐다고. 국민검사에서 재상됐다고. 예. 예. 그리고 또 썼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고구마 덩쿨 캐기의 달인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안대희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안비어 청가를 불렀던 국민일보 아닙니까? 일면 톱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PK 편중 인사가 정부 신뢰 떨어뜨린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일면 톱 기사의 논조라면은 PK 편중 인사 이런 논란 이야기하는 사람들 각성하라. 좋은 인재를 기용함에 있어서 지역 따지는 거 이거는 구태 아닌가? 이런 식의 논조를 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민일보의 편집국과 논설위원실의 논조다는 거는 예. 전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만큼 여론의 좀 다양성을 예. 예. 내부적으로 좀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기춘 비서실장 관련한 기사입니다. 구원파가 검찰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한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폭로했었죠. 이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다.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자 구원파가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구원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내용입니다. 우선 검찰, 앞으로 시위를 하든지 그것은 뭐 본인들 자유인데 하지만 그 플래카드 들고 하지는 마세요. 구원파가 묻습니다. 윗분들이 안 좋아하시나요? 그러자 검찰, 그럼요. 윗분이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아한다니까요. 여론이 안 좋다니까. 이하중약. 그게 아니, 지금 유병헌 회장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게 뭐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정부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것은 안 좋죠. 우리가 남이가 그것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것은 빼버리고 앞으로 시위 현장에 그런 것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이하중약. 지금 뭐 우리는 엄청 코너에 몰려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금수원 정문에 걸려있던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또 검찰이 부인을 하니까 말이죠. 구원파 쪽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쟁이란 말이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통화한 검사의 실명은 나중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검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특정 검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더니 구원파는 다시 금수원 정문에다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현수막까지 이렇게 내걸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수사팀이 아닌 검찰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지만 예, 이렇게 검찰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플래카드를 대신할 그런 문구도 좀 추천을 했군요. 예.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겠습니다. 예. 예. 청와대 앞에다 이런 거 붙이라고 하면 예. 딱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검찰 쪽에서 구원파에다가 예, 그거 떼고 요거 붙이라는 얘기죠.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이런 일이 생각이 나네요. 2008년 말이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연말이었는데, 국회 로텐더홀, 그 입구에, 이게 이제 붙었단 말이죠. MB 악법 철폐하라. 뭐 이런 게 붙었어요. 그걸 듣고 모처에서 어떤 분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그래서 국회 경위들이 동원돼가지고 그 현수막을 떼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 앞에서 지키고 있던 야당 의원들은 이거 MB학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예, 플래카드를 보고 이렇게 격분하는 정치 세력이 새누리당이네요 보니까.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낼 일도 참 많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구면을 보겠습니다. 김항곤 새누리당 경북 성주군수 후보가 유세 중에 세월호 사건에 투입된 정부 돈이 2조 원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성주읍 시장 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세월호 사건 하나로 투입된 정부 돈이 자그마치 2조 원이다. 경상북도 예산이 10조인데 5분의 1이 들어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잘못은 선장이 했는데 왜 대통령을 욕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실종자를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책임, 재난을 당한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헌법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고 국민들은 그를 따지는 것이다. 출세를 위해 출마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를 검토해보길 권한다라면서 김한권 경북 성주군수 후보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2조가 투입됐는지 이것도 뭐 정확하진 않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본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2조가 설령 투입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깝다? 어떻게 이게 아까울 수가 있어요. 예.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인식. 이것도 일종의 막말이라 볼 수 있겠죠. 예. 희생자 비하 발언을 했던 한기총 부회장 조광장 목사를 상대로 한 세월호 유족들의 민사소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 장병들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이 경건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다 백정이다.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C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이 조광장 목사가 말이죠. 70살이 넘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게 좀 수상해서 해봤더니 무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3년을 수학한 다음 각 교단에서 정한 각종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한 최소 7, 8년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과 4학기, 2년 만에 이렇게 속성으로 목회자가 됐으니 뭐 이런 목회자에게 소양과 양식과 또 신학적 배경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개신교 쪽 인터넷 신문 편집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학기당 50만 원씩 해서 3학기만 다니면 목사 안수를 주겠다. 그래서 아니 세례교인이 아니어도 괜찮냐 상관없다. 비신자라도 한 50만 원씩 3학기 그러니까 150만 원만 내면은 이제 1년 반 만에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그런 비슷한 계열의 군소교단 총회의 목사 안수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 사람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으니 한기총이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대략 여러분들 가늠이 되실 겁니다. 예. 세월호 유족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는 소식이고요. 예. 자,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각종 여론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말이죠. 많지가 않습니다. 매일경제와 매트릭스가 조사한 그런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게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각 시도별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것입니다. RDD 방식이고요. 신뢰 수준은 95%,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니까 8% 이내에서 이 격차가 있다면은 이건 뭐 1, 2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우열이 확실하게 가려진 지역은 서울과 인천입니다. 서울은 박원순 50.6, 정몽준 31.2%입니다. 근 20% 격차지요. 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입니다. 송영길 42.4, 유정복 32.7, 이것 또한 1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 박원순, 인천 송영길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앞서고 있는 양상이고요. 다른 지역은 다 8%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앞선다, 뒤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여간 참고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오거돈 40.1, 서병수 32.7입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후보를 한 8% 차이 정도로 이렇게 그 격차를 벌리고 있지만 8% 이내 차이죠. 그리고 경기도 김진표 34.4, 남경필 34.2, 0.2% 차이입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39%,
윤진식 32.3입니다. 이시종은 새정치민주연합, 윤진식은 새누리당이죠. 강원도 많이 좁혀졌습니다. 최문순 35.6, 최홍집 34.2. 세종시입니다. 새누리당 유한식 45, 이춘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죠. 40.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종시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혹은 의미 있는 차이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번 조사가 지난 23일부터 25일, 금, 토, 일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신문의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 차이를 보니까 말이죠. 서병수 35.1, 오거돈 34.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과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지난 금, 토 이틀 동안 조사한 겁니다. 표본은 5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매일경제 매트릭스 조사보다는 표본이 좀 적긴 한데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0%포인트고요. 전화를 통한 조사였습니다. 자, 어쨌든 확인된 것은 그야말로 부산, 경기 초접전 양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동아일보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눈물 담화 그리고 안대희 총리 지명 효과는 어떠할까? 여권 지지층 결집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표심을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동아일보와 접촉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또 수도권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박원순, 송영길은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우세하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다 박빙이든 현격한 차이든 박원순, 송영길이 우세하다라고 본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 예측 불허의 혈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창권 한길리서치 대표는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생활권인데다 SNS도 퍼져서 같은 생활권이다. 선거 분위기도 수도권 세 곳이 함께 갈 가능성이 큰데 사전투표제도 있어서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10% 이상 앞서지 않으면 야권 후보가 뒤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광주와 부산의 운명에 대해서는 오거돈 후보 지금 안심할 수 없다.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광주의 경우 단일화 티켓을 잡은 강훈태 후보가 우세하다. 이런 분석이었고요. 마지막 남은 변수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실수 때는 판세가 요동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 2012년 총선 당시 옛 민주당의 김용민 막말 파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군요. 예. 김용민이 누군가요? 예. 조선일보는 또 이런 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년 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표 결과와 너무 다르게 나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방송 3사 최종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한나라당, 한명숙 민주당 후보 사이의 격차가 거의 18%였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를 보면은 47.4 대 46.8로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예. 인천의 경우도 방송 3사 최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안상수 44.2, 송영길 32.9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송영길 52.7, 안상수 44.4로 나왔습니다. 뒤집힌 거죠? 강원도의 경우 46.1 대 34.4로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가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광재 54.4, 이계진 45.6으로 승부마저 뒤집혔습니다.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는 유선전화로만 조사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강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혼용하기 때문에 그다지 격차가 넓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여권 지지자들이 잘 표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권의 숨은 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오늘 조선일보가 사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일보의 기대가 섞였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투표 결과는 사실 개표를 해봐야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2006년 6월 27일로) 가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 자리에 섰을 때 한나라당 김계한 의원의 질의. 서면 답변에 의하면 후보자께서는 대법관 퇴직 후에 변호사를 개업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정하지 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대법관 끝내고 변호사가 될 거냐고 묻는데 이에 대한 안대희 후보자의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법관 끝내고 변호사가 돼서 전관 이후 덕에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 지금 퇴임하신 뒤에 변호사 개업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을 만약에 제한한다면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변호사들은 적정한 보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판검사는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보수의 사회적 우대 이런 것에 대한 환상 이런 것도 좀 없어져야 되고 하여간 너무 많은 보수를 받는 등의 사회적 우대는 없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으로 답변. 청년 때부터 고속 출세를 해서 혹시 약자의 고통을 모르지 않겠냐는 질의가 이어지고 출세가들을 밟아오셔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셔서 사회의 좀 어려운 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자 좀 인식이 좀 얕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여쭙는 겁니다. 생각이 항상 어려운 사람 편에 가 있습니다. 제가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만 8년 했습니다. 근데 8년 동안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항상 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안대희 후보자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을 맡았는데 이때 로펌에서 받은 급여가 총 16억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따져보니 월급이 3억 2천만 원, 일당이 1,000만 원이 넘는 셈. 논란이 되니까 안대희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5월 중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계좌 이체 방식을 통해 3억 원 모두 현금으로 냈습니다. 총리 후보자 지명을 며칠 앞둔 시점이어서 내정 사실을 알고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며 16억 원을 벌어들인 안대희 총리 후보자. 정관 예우 의혹이 확대되자 변호사 활동 이후 늘어난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11억 기부로 돌파하시겠다. 다시 2006년으로 돌아가자. 안대희 대법관이 평소에 기부를 잘 안 했다며 당시 한나라당 김계한 의원이 일침을 날리는데 봉사활동 실적을 보니까 기부금 같은 것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소액이었던 거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봉사활동한 것도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없어서 이 퇴직 후에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 하더라도 퇴직 후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한편 드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기부 같은 것은 안 하셨다는 이야기. 한편 안대희 후보자. 검찰 수사를 앞두고 기부하는 재벌 회장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평소에 기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을 검찰 수사를 앞두고 기부하는 건 속보이는 기부 아니냐는 지적.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질의. 삼성, 몬스터, 현대가 그 사회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 연대의식에서 비롯된 선의의 기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고 액수도 많고 또 그걸로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도 많고 시대적 상황이 그때 상황이 기부하겠다는 상황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찰나 직전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선의는 선의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리를 하는 건 마땅히 당연히 옳고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직전에 그러한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동기가 어쨌든 좋은 일은 좋은 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바꿔보자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동기가 어쨌든 좋은 일은 좋은 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장진수가 이 책의 주인공이지만 대한민국 누구나 장진수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직장인과 공무원 모두 잠재적 장진수일 수 있다. 최근 발간된 책 블루게이트의 저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어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긴 말입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민간인 불법 사찰 사실을 폭로한 인물이고 블루게이트는 그가 직접 당시의 이야기를 낱낱이 기록한 책입니다. 장 전 주무관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 전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백수죠, 뭐. 예. 그동안 책을 그렇게 제가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예. 뭐, 지금 딱히 어떤 직업을 가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없으시죠? 마음의 여유는 그렇다 치고, 당장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아직, 없는 것 같고, 제가 아직도 어떤 취업 제한에 아직 걸려 있고요. 예. 유죄 판결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공직이나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취업하는 데는 제한이 아직도 걸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블루게이트라는 책 제목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내신 책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너무 또 자세히 소개하면 책을 또 안 사서 보고 그냥 듣고만 말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해도 이게 좀 긴 얘기라서요. 복잡하고. 제가 불법 사찰의 증거인멸을 하면서 겪었던 MB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해서 이렇게 쭉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건을 폭로하는 이후의 이야기까지 또 시간 순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장 선생님 얘기만 쓰셨습니까? 아니면 뭐 주변에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 있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 뭐 그런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있는 거죠. 저를 중심으로. 예. 네. 이 블루게이트라고 책 제목을 다셨는데, 직접 다셨습니까? 이 책 제목? 이게 몇 명이서 좀, 논의를 했었고요. 예. 당시에도 이게 언론 노조에서 이 사건을 블루게이트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때. 예. 그리고 저희도 당시에 제가 오마이뉴스 이틀남을 통해서 이 사건을 폭로할 시점에 이 사건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이번에 블루라는 것은 아무래도 파란색이니까. 예. 파란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블루라는 것에 뭐 슬프고 우울하다는 의미도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우울한 게이트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붙였고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뭐 우울한 게이트기도 하고요. 또 많은 독자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블루라고 책 제목을 다셨군요. 예. 또 권력의 우울한 측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동안 사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이거 폭로하시면서 여러 매체와 인터뷰도 하셨고요. 또 국민들 상대로 여러 가지 발언도 하셨는데 뭐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에 책으로 정리를 하셨단 말이죠. 특별히 책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매일
이제 제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건을. 예. 가다가도 생각을 하고, 길 가다가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좀 가분해지지 않을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 그런 좀 차원에서 기록을 했고요. 예. 트라우마라 그러나요? 예.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런 좀 노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예. 이 또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너무 산재돼 있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입니다. 예. 특별히 책 쓰시면서 뭐 그동안의 상황 좀 자세히 다시 정리해 볼 그런 기회를 가지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특별히 좀, 이 부분은 당시 좀 회상해 보면 좀 특별히 안타깝다. 뭐 이런 대목이라든가, 이 부분은 내가 뭐 검찰 조사 과정이나 또 국민들한테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들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무래도 재수사를 했는데도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책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 다 그런 건데 어떤 이 증거인멸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예. 그럼 2010년 1차 수사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2012년에 재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예. 그런데 재수사를 했는데도 자기 자신들의 잘못, 그게 검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돌아보지 않는 거죠, 검찰은. 그러니까 잘 그런 부분하고 또 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 선생님께서 사찰을 당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수사가 되면서 다시 어떤 음해를 받고 수사를 받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음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예. 그런 음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수사가. 예. 지금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시 쓰면서 돌아보니까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장전 주무관님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결국은 깃털만 뽑고 몸통은 밝히지도 못한 채 이 사건 마무리됐다. 이게 대체적인 좀 국민 여론인 것 같은데요. 네. 장 선생님이 보시기에 뭐 또 직접 목격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 관여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몸통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뻔한 거죠. 뭐 저 책에도 기재를 했지만 예. 한 사람만 바라본다 이렇게 책에도 기재돼 있고요. 권력의 정점을 누린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몸통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이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의 1차 조사 그리고 재수사까지 있었는데도 그 몸통은 공식적으로는 밝혀내지 못했단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 그러나요? 예. 예. 이 검찰의 수사가 결국 자기 검찰 조직 스스로의 안위를 보호하고 청와대를 보호하는 그런 결론을 냈었죠. 이 사건에서. 뻔한 건데 누가 봐도. 예. 예, 그래서 일단 검찰의 큰 책임을 좀 말하고 싶고요.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제가 모르는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또 무권 유죄, 결국 권력 없는 사람들만 죄가 있다고 그렇게 판결 내려지고 또 기소되고 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몸통이 좀 가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뭐 기대에 섞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거라고 기대면 좋겠습니다만 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 특위가 꾸려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특위에서도 아무런 활동,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유령 특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다시 없어졌죠. 우려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그 뒤에 다른 더 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당시에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은 뭐 도와주겠다,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런 입장 밝혔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많이 물어봤죠. 예.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이제 전화로 제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사건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특위가 가동이 안 됐죠. 예. 예. 뭐 그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야당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까지는 제가 평가를 하지 못하겠고요. 어쨌든 의지는 일부 의원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당에서 그걸 제대로 안 받아주고 진행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은 걸 공개하면 책을 좀 안 사보실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고 했는데 예. 그동안 밝히시지 않은 내용들 일부가 이번 책에 좀 실렸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밝히지 않은 내용이라기보다는 디테일하게 깊이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 큰 맥락들은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나 많이 보도된 내용들이고요.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책을 쓰고 제 심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되지 않은 이야기가 이제 추가로 기재됐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래서 크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요. 예. 예. 그렇게 좀 자세하게 제가 썼습니다. 예, 모든 거를.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장전 주무관님이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공개하고 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조직을 또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름을 바꿨죠. 예, 예. 뭐 불법 사찰 이제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뭐 정권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런 불법 사찰이 해소되는지 뭐 국민들은 여전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도 보면 희생자나 유족들을 이 정보 담당 경찰관들이 미행을 한다거나 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과연 이런 정부의 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많이 갖고 있는데 장 선생님 보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 불법 사찰이 없다고 믿고 싶었죠, 저도. 예. 예, 믿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예, 아직까지도. 아무래도 이 불법 사찰에 대한 깊은 어떤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게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 뭐 이거 지시를 받은 사람들도 하면 내가 처벌받는다 이렇게 항변했을 텐데.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에게만 어떻게 보면 뭐 재수 없는 죄라는 제가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부 어떤 뭐 사람들 일부의 꼬리를 자르는 거죠. 예, 거기에만 책임을 그냥 묻고 윗선에도 안 묻고 또 밑에 지시를 따른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 처벌 안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좀 비슷한 유의 여기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뭐 권력 주변에서 여러 가지 뒷조사를 하고 그 결과들이 뭐 사실로 확인되고 또 보도도 됐습니다. 결국은 당사자들 다 무혐의 처분했고요. 예, 이런 일들도 결국은 어떤 불법 사찰의 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제가 뭐 배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무원 신분이었으니까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 개인 사생활까지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사생활까지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찰이죠. 예. 관련자들은 처벌 안 받고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 예. 좀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예. 예. 장 선생님, 제가 인터뷰 초반 때 어떻게 지내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가볍게 백수로 지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형사처벌 받으신 것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공직이나 이런데 지금 취업하는 건 제한이 걸려 있고요. 예. 이게 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런 제한들이 좀 풀립니까? 예, 예. 풀리는데 올 연말. 예. 예, 저는 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일반 기업체들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사실상 제가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새? 그래서 생활이 조금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여러,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한국일보에서 제 책이, 증거인멸에 관한 책이고, 한국일보에서 얼마 전에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이라는 그 책을 냈거든요. 예. 이게 불법 사찰 기록, 법원 재판 기록이나 이런 기록들을 쭉 검토를 해서 집약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의 수익금을 또 저한테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조합원들 중에 지금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 선생님 일정하고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 그 미디어 협동조합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콘서트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북콘서트가 지금 6월 9일 저녁 7시 공대 카톨릭 청년회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한 차례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한 차례입니다. 예. 그 이후에 한 번 더 하실 계획 없으신지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예. 예.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예. 네, 저희가 조합원들 의견을 좀 들어본 후에 예. 따로 한번 장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사찰, 지금도 혹시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권력, 그리고 정보라는 거, 그게 무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권력 없는 사람들 협박하는, 사실상의, 협박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그 행위에 가담도 하셨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피해도 입으셨기 때문에, 어떤 얘기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분들한테요? 예. 저는, 글쎄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장진수 주무관께서 내신 블루게이트라는 책, 혹시 지금 사찰하고 계신 분들 꼭 좀 읽어보시고, 그 책 읽어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 선생님, 저도 기회 되면 책 사서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저질러진 민간인 불법 사찰, 이 문제를 다룬 블루게이트라는 책을 낸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온라인 이용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과 모바일 메신저죠. 카카오톡의 카카오, 이 두 업체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의 과점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이 온라인 운동장, 그 무게중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입니다. 네, 김중태 IT 문화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하십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다음하고 카카오, 손을 잡는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만은 청취자들 위해서 어떻게 합병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이 합병 법인이 출범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 합병은 형식적으로는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흡사합병 형태인데요. 예. 그 다음에서 신주를 갖다가 4,300만 주 발행해서 카카오의 기존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합병 기일은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 1일을 기해서 합병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좀 구체적으로 양측이 어떤 기술력이 어떤 방식으로 좀 합쳐지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합병을 계획했을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양측은 서로 간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또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것이 잘 맞아가지고 합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도 그렇고 저희들 평가로 보였습니다. 일단 다음 같은 경우는 검색을 위주로 하는 포털인데요. 네이버에 상당히 많이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7, 8년만 하더라도 검색 점유율이 30%대를 갖다가 오가면서 어느 정도 제2의 업체로서 이 시장을 견뎠었는데요. 예. 지금 그것이 10% 전으로 내려가면서 거의 네이버 독과점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입장에서는 네이버를 갖다 견제할 만한 새로운 쪽의 원동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카카오와 모바일 플랫폼 많은 쪽의 회원수가 될 것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카카오톡은 많은 회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시장에 진입하려 노력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이쪽에서 필요한 것은 콘텐츠라든지 새로운 어떤 포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요소들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 제공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성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 제약원은 그 이후의 서비스가 성공되지 않기 때문에 암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포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와 기술, 서비스 이런 게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부터 이제 둘이 서로 이해 득실이 맞아가지고 합병하게 된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두 업체 다 현재 위기 상황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그래도 다음과 카카오 중에서 어느 업체가 더 이득을 봤을까 이번 합병 발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는 카카오톡이 좀 더 이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주식을 우회 상장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시가총액을 장외 기준으로 있을 때 2조가 넘는 큰 그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상장함으로써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게 되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음이 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으로서는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맹세히 걷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점유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 동력이 거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을 인수함으로써 카카오톡 모바일 플랫폼과 회원을 갖다가 바탕으로 다음의 콘텐츠를 이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에 카툰이라든지 만화를 갖다가 카톡을 통해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뉴스를 갖다가 카톡을 통해서 제공해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카톡을 하면서 뉴스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 한 2, 3년 뒤에는 다음의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2, 3년 뒤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것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음이 이득을 좀 보는 그런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이 다음 카카오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이 시장에서의 외형적인 비중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그 시장에서 변화라는 것이 아마 거기 검색 포탈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러면 당분간은 변화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하고 카카오가 그 합병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요. 약 3조에서 4조 정도의 어떤 거기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약 3조 4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뭐 합병된 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4조까지도 금방 올라갈 거로 보는데요. 주식 시가총액이요? 예, 시가총액이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사이로 현재 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10월 정도 되면요. 근데 이것이 검색 포탈 1인 네이버의 25조 원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군요. 예,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 금액을 가지고서 어떤 네이버를 갖다가 위협적으로 할 만한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외형적인 변화에서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네이버에 비견되는 카카오의 어떤 거기 막강한 현역을 맞춰내가지고 2위 견제자로서의 역할은 다시 한번 급부상할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거기 외형적인 비중보다는 서비스의 어떤 거기 상승 효과에서 네이버가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두 회사가 합병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 어떤 혜택이 있을까? 또 뭐 온라인 이런 이용에 있어서 어떤 좀 뭐랄까요? 이익 이런 게 있을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 같은 게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카카오를 이용하면서 메신저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예. 콘텐츠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앞으로 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면서 그걸 하면서 바로 뉴스를 갖다가 보고서 뉴스를 링크한다든지 만화를 갖다 보면서 만화를 링크한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한다든지 다음에 가지고 있는 포탈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자체를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훨씬 더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재밌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정보의 공유가 쉬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두 업체 합병했다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는 이제 다음이 종전에 한 30%대에서 최근에는 한 10% 안팎까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카카오의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는 사실상 카카오톡이 또 반대로 독점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카카오톡의 독점이 국내에 제한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는 4학년을 넘어가지고 글로벌한 서비스로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일본 시장 진출을 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반면에 카카오톡은 1억 한 5천 가까운 사용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거의 다 국내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시는 게 1억이 넘었다 그러면 1억 몇 천이라 그러면 이것을 사용자 수로 보는데 그건 아니고 누적된 전화번호 수입니다. 이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갖다가 받기 때문에요. 같은 사용자가 전화를 바꾸게 되면 또 한 번 가입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는 거의 국내 사용자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도 그렇게 1억 4천 5천 되지 않고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떻게 문제는 있지만은 국내 시장에 있을만큼은 카카오의 어떤 거기 모바일 전율은 절대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네이버가 기능할 수 없다 싶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을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어텐션 경제에서 어텐션을 가장 많이 잡고 있는 서비스가 카카오톡이라는 점에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시장 구조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네이버의 사실상의 그 독과점 구조의 이런 시장 구조, 어느 정도 지나야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의 구글이 독점하는 시장 구조라든지 아니면 국내 네이버가 독점하는 이런 시장 구조들은 제2나 제3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정도고요. 예.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보려 그러면은 플랫폼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위 업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도 높습니다만은 임대들도 거기다 몰려 있고 현금도 그쪽에다 있습니다. 따라서 2, 3위 업체가 더 적은 인력과 더 적은 현금으로 이걸 갖다가 따라잡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구도의 변화라는 거는 가장 큰 변화는 극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은 바로 이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나는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카카오톡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쿠팡이나 티켓모토 같은 업체들이 기존의 오픈마켓을 갖다가 위협하는 새로 소셜
마케팅 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변화였던 거 기적인 변화됐는데요. 당장 아마 네이버가 과점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PC 시장이라든지 검색 시장에서는 변화가 되려면은 어렵다고 보고 또한 다음과 합친다더라도 1위를 갖다가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극적인 시장 변화, 웨어러블 PC가 좀 더 보급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검색이라든지 IT 생활 문화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 됐을 때 극적인 이제 시장 구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플랫폼의 변화가 수반돼야 시장의 지배력이라든가 그런 비중에도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의견이신데 그럼 당분간의 어떤 급격한 플랫폼의 변화는 없다고 보십니까? 약 한 2, 3년 정도는 플랫폼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다. 한 2, 3년 정도는 기존의 스마트폰이 플랫폼의 구도를 형성하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컴퓨터 자동 통역 시장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들이 인류 최초로 언어 장벽이 없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세계 시장 자체가 완전히 급변하게 될 건데요. 이게 하나의 변화의 극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제 구글 글래스라든지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 렌즈라든지 아니면 전자문신이라든지 이런 몸에다가 붙인다든지 삽입한다든지 하는 웨어러블 PC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이 웨어러블 IT 기기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체제가 달라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검색 방식이라든지 사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강자가 등장하게 될 텐데요. 예. 그 시기가 한 2, 3년 뒤부터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 3년 뒤부터도 새로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몸에 붙이거나 착용할 수 있는 그 웨어러블 이런 디바이스들이 좀 일반화되면 미디어 시장에도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미디어 시장에는 당연히 큰 변화가 있다고 봐야죠. 이미 아신 것처럼 얼마 전에 포커스라든지 메트로라든지 무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하나둘씩 속속 폐관하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좀 남아있는 상태로 바뀌고 있는데 불과 스마트폰이 등장이 되는 2010년마더라도 보급되기전마더라도 아침마다 지하철에 가면 무가지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중동 기존에 큰 언론사에 있던 직원들이나 임직원들도 많이 무가지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자 불과 1, 2년 만에 순식간에 무가지로 시장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또한 새로운 플랫폼의 변화가 자율주행 차량하고 그리고 아니면 웨어러블 PC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양한 새로운 IT 제품이 가지고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미디어의 소비 형태가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가장 아마 근간에 변화를 이룰 것은 지금 현재 카톡하고 다음에 합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메신저 자체가 포탈로서 기능하게 되는 변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라인이라든지 밴드 같은 네이버에서도 여기다가 콘텐츠를 갖다가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카톡을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면 따라서 미디어의 소비 형태가 또 다른 측면으로 전환을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미디어를 제공하는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방송사들이 어떤 입지를 전에 따라가지고 또다시 한번 포탈에 정책되느냐 아니면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여력을 다시 한번 찾는 얘기를 마련이나 그런 변화가 아마 생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그 소비자들, 이용자들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의 이 독과점 구조, 이게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물론 저희 독과점 구조는 완화되고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 개 업체가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거기 담하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개 업체는 고사하고 2 업체가 2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게 되거든요. 네이버에서 이런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건 사실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상태든 간에. 그래서 맥주 시장이 과거에 오비 독점에서 카스가 등장하고 나가지고 하이트, 오비 이렇게 3자 분리되면서 맥주 시장이 다양화되고 폭발적으로 된 것처럼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음이 이 업자로 좀 지배적으로 올라서고 SK가 주체가 돼가지고 3위 업자들도 적지 않은 어떤 지배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그게 소비자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동통신 경우에도 당초 이제 한국이동통신 SKT 전신이었죠. 여기 독점 구조였는데 현재는 SKT, KT, LG, U+가 어느 정도 좀 삼각 체제를 이루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런 체제가 소비자들에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주목할 게 결국은 이게 미디어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털 사이트, 특별히 이제 네이버가 지금 사실상의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어떻게 순기능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결국은 언론 시장까지도 이런 온라인 포털이 독점함으로써 좀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사 자체를 생산한다든지 편집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캐스트라든지 다양한 기존의 그 네이버에서는 자신네들이 제목을 편집하는 것도 포기를 했고요. 언론사들이 각자 그 기사의 제목을 편집하고 있고 또는 첫 화면도 편집하기 때문에요. 편집은 그 네이버가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인터넷 언론사만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에 대충 기사를 공급하는 업체들만 거의 100여 군데가 되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대형 신문사 몇 개 정도 10개 이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 포탈의 어떤 거기 시장과 그 돈에 종속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네이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이 어떤 입장을 취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평가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는 할 수 있는 게 관문받기 역할, 이름이 포탈인 것처럼요. 언론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언론 자체를 기사를 생산한다든지 현재는 편집까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방향을 따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국민께서 봤을 때는 편리한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 언론사들이 너무 선정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연속 뉴스 위주로 가고 있고요. 자학적인 제목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거기 언론사들이 포탈에 스스로 종속돼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간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네이버의 문제보다는 좀 더 거기 바른 철학을 가진 언론사들이 풋풋하게 자신의 철을 갖다 견제하면서 언론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에 다시 일어날 이번에 카톡 계열을 통한 미디어의 소비라든지 또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날 웨어러블 시시된 미디어의 소비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그 콘텐츠 생산하는 언론사들의 몰락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언론사들도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서 자기들의 좀 생존 전략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언론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거기 새로운 매체들, 즉 인터내셔널 매체 시절에 거기에 제대로 적을 못했고요. 또 한 번의 기기였던 스마트폰 시대, 모바일 시대도 적응을 못해가지고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그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 포털의 종속을 스스로 강화시켰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별로 언론사가 설 자리는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목까지가 망한 것처럼 좀 지나게 되면은 기사들이 있는 일반 신문사들 중앙 일간지가 망하게 될 것이고 중앙 TV라든지 케이블 TV들도 상당수가 여기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언론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디어에 대해서 촉각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중태 IT 문화원장으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에 따른 미디어 시장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